연구를 깊이 하기 위해 생리학 책을 좀 읽은 뒤 재빨리 해부학에 착수하고 있었다. 자신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다양성과 기능을 조사하고 있노라니 하루에 20번이나 그러한 기관들의 전체의 상태가 뒤틀릴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됐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놀라기보다 오히려 아직도 살아있는데 놀랐다. 병의 설명을 읽으면 모든 병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기야 병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무시무시한 책을 읽고 있으면 병에 걸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하나의 병에서 내 정세와 비슷한 것을 찾아내고는 그 병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렸다. 게다가 한층 심한 것은 완전히 단념해버린 줄 알고 있었던 기분마저 불러일으킨 것이다. 즉 낫고 싶다는 몸부림이었다.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탐구하고 고찰하고 비교한 결과 내 병의 근원은 심장의 육종인 것으로 상상하게 되었다. 샬로몽도 이 짐작에는 감탄하는 눈치였다. 이치로 따진다면 이런 견해에 도달하면 결국 지금까지의 결심을 굳히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안 했다. 가진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심장의 육종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 진기한 치료에 착수하려고 결심했다. 일찍이 아내가 몽페리에로 여행해서 그곳 식물원과 주임 기사인 소바저씨를 방문했을 때 아내가 들은 말인데 몽페리에의 의과대학 교수인 피저씨가 이것과 비슷한 육종을 고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그 말을 내게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장 달려가서 피저씨에게 보였으면 싶었다. 고치고 싶은 희망이 이 여행을 계획할 용기와 힘을 내게 주었다. 저네브에서 가지고 온 돈이 그것에 충당했다. 엄마도 말리기는커녕 열심히 가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나는 몽페리에를 향해 출발했다. 내게 필요한 의사를 찾는데 구태여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말을 타면 피로하니까 그로노블에서 마차를 세냈는데 버와와랑에서 내가 탄 마차 뒤로 5대의 마차가 쭉 열을 지어 따라왔다. 이건 마치 저 덜것 사건과도 흡사했다. 그 대부분은 꼴롱비의 부인이라는 신부의 일행이었다. 이 부인과 함께 또 한 사람, 라르나저 부인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여자는 꼴롱비의 부인만큼 젊지도 예쁘지도 않지만 애교로는 손색이 없었다. 꼴롱비의 부인은 로망에서 내리지만 라르나저 부인은 거기서 생떼스프리 다리 근처에 생땅데우를 마을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다. 언제나 금많은 내가 이렇듯 화려한 부인들이나 그들을 둘러싼 동행들과 금방 친해질 턱이 없다고 생각되시리라. 그런데 같은 길인데다가 한 여인숙에 묻게 되므로 외톨이로 지나는 쓸쓸함 때문에 결국 같은 식탁에 얼굴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친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예상외로 빨랐다. 아직 내가 그럴 기분이 나기도 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러한 소란이 병자에게 좋지 않고 특히 나 같은 기질의 병자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장난기 있는 여성들이란 호기심 때문에 곧잘 접촉해 오는 법이어서 남자와 친하기 위해 우선 그 남자의 넋을 빼놓는다. 내가 그 꼴을 당했다. 꼴롱비의 부인은 젊은 아첨자들에게 잔뜩 둘러싸여 내 마음을 끌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금방 헤어지게 되므로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라르나저 부인은 별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으므로 도중의 말동무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라르나저 부인이 나를 유혹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니 가엾은 장자크는 그만 사라져 버렸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그 신혈과 우울증과 육종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그런 것들은 그녀 옆에서는 모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오직 심장의 고독만이 남았을 뿐인데 그것만은 그녀도 고쳐줄 수 없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두 사람의 입을 열게 한 동기였다. 몸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안다. 몽페리에로 가는 것도 다 안다. 게다가 용모나 태도가 탕아로는 보이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뒤에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내가 성병을 고치러 가는 사나이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상을 버젓이 기부인들에게 소개할 사나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이 부인들에게 내게 대한 흥미를 심어 주었다. 아침이 되면 그녀들은 내 용태를 물으러 사람을 보내고 같이 초콜릿을 마시자고 부르러 보냈다. 간밤에는 좀 어떠했느냐고 물어주었다. 한 번은 그 생각 없이 떠드는 버릇이 튀어나와 몰라요 하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그녀들에게 나를 바보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들은 보다 많은 점에서 나를 이모저모로 시험해 보려 했다. 이 시험은 내게는 불리하지 않았다. 한번 콜롱비의 부인이 그녀의 여자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교제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참 귀염성이 있어. 이 말에 아주 안심을 하고 실제로 그러려고 노력했다. 서로 친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 어디 있는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난처했다. 상류사회 사람들에게, 더구나 예쁜 부인들에게 새로 개종했습니다 하고 털어놓는다는 것은 자살과 같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다. 무슨 변덕스러운 생각에서인지 영국인 행세를 하기로 했다. 자코바트라고 하기로 했다.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했다. 디딩이라고 이름을 대자 모두가 디딩이라 불렀다. 마침 또리냥 후작이라는 꼴 사나운 사나이가 자리에 있었다. 나처럼 병약하고 거기에 나이까지 먹고 꽤 심술구져 보였다. 이 사나이가 디딩 씨하고 정답게 이야기가 하고 싶다고 나섰다. 제임스 왕이니 프리텐드니 생제르맹의 옛 궁정이니 하고 짓거려 댔다.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귀족인 해밀턴 백작의 저서나 신문으로 조금 읽었을 뿐으로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도 이 얼마 안 되는 지식의 덕분으로 무사히 난처한 입장을 면했다. 상대가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사실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몰랐기 때문이다. 일행은 마음이 맞았으므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섭섭했다.
우리는 매일 달팽이 같은 일정을 보냈다. 쉥마르스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일요일이었다. 라르나저 부인은 미사에 가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미사에 참석했다. 이것이 나의 교제를 하마터면 망칠 뻔했다. 나는 늘 하던 식으로 기도했다. 경건하고 명상적인 나의 얼굴빛을 보고 그녀는 나를 독신자로 알고 이틀 후에 그녀가 자백을 해서 알게 되었지만 내게 대해 터무니없는 그릇된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 달갑지 않은 독신자의 인상을 씻어버리기 위해 나는 즉시 그녀의 비위를 맞춰 주어야만 했다. 그보다도 라르나저 부인 쪽의 대인관계가 많은 여자라 그 정도로 실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를 보기 위해 선수를 쳐서 위험한 재주를 부리려 했다고 해야 옳다. 그녀는 부지런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그 결과 나는 자신의 사내다운 점을 자랑으로 알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조롱거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일에 얼이 빠져서 가전 바보 흉내를 다했다. 유산의 널의 후작보다도 더 형편없었다. 라르나저 부인의 조금도 수그러질 줄 모르는 온갖 미태와 쉴 새 없는 달콤한 말에는 아무리 약한 사내라도 그 전부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기에는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나의 바보 같은 생각은 더해만 갔다. 게다가 더욱 난처해진 것은 내가 그녀에게 아주 반해버린 일이었다. 나는 혼자서도 이런 것을 생각했고 또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말했다. 아, 어째서 이것이 모두 현실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될 텐데. 숫된 나의 이러한 순진성이 오히려 그녀의 바람길을 부채질했다고 생각된다. 그녀로서도 여기까지 와서 실패로 끝나기는 싫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